학술 논문에 대한 이해 1. 효과적인 연구 질문 구성 방법 2. 논문 연구 주제 선택하기 3. 효율적으로 논문 자료 읽는 법 4. 연구 논문 작성법 연구자들을 위한 논문 원고 작성 팁 5. 효율적인 논문 초록 작성법 학습 목표 연구 논문 또는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제반 방법을 익히고 연구 질문 구성, 연구 주제 선택, 연구에 필요한 자료 읽기, 논문 작성 및 초록 작성을 할 수 있다. 동구가 논문 잘 돼가니? 네? 어려운 점이 많아서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렇구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교수님이 도와줄게. 휴, 저는 사실 써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시작도 못했어요. 우선 연구 질문을 선택해야 돼. 연구 질문이요? 그게 뭐예요? 연구 질문이란 연구자가 연구를 통하여 얻거나 풀고 싶어하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아하! 연구 질문을 통하여 연구나 논문의 주제가 정해질 수 있겠군요. 그렇단다. 연구 질문에 따라 연구나 논문의 주제는 물론 연구 방법,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어. 연구 질문을 정하는 것은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 거니까 논문을 쓸 때 아주 중요해. 그런데 교수님, 논문을 쓸 때 연구 질문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좋은 연구 질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연구 질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첫째, 반복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동국이가 연구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예를 들면,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결과는 유용하고 흥미로우며 의미가 있는지, 결과가 예상 독자들에게 중요한지, 연구 결과가 해당 연구 분야의 기존 지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 결과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통찰력을 심어주는지, 연구가 다른 연구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지 등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란다. 교수님, 반복적인 질문 던지기 외에 좋은 연구 질문을 선택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참신성을 고려해보는 거야. 연구 질문이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없거나 답이 모호하면 논문의 참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 그럼 연구 질문이 참신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죠? 참신성을 갖춘 연구 질문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돼. 첫째, 새로운 정보를 내놓거나 해당 분야의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는가? 둘째, 기존 지식을 확증하거나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셋째, 기존 지식을 무효화시키는 연구 결과를 수립하고 있는가? 넷째, 기존 문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참신한 연구 질문이 되기 위한 조건도 만만치가 않군요. 교수님, 기존의 개념이나 이론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연구 질문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혹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연구 주제가 있는 거니? 아니요.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죠.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존재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를 다른 관점으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해. 그건 기존 연구 결과에 가치를 더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 가치를 더하는 것도 올바른 연구 질문을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단다. 만약 연구 질문이 기존 연구 결과를 증명하거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강력한 연구 질문이 될 수 있지. 기존 연구 결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면서 같은 주제를 여러 번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겠군요. 이제 슬슬 연구 질문을 찾는 감이 생겼는데? 그런가요? 근데 기존 연구 분야와 겹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좋은 질문이야. 기존 연구 분야와 겹치지 않으려면
연구 분야의 기존 문헌을 검토하면서 연구의 가능성을 찾아. 그러면 기존 문헌에서 다루지 않은 연구 주제를 찾을 수도 있어. 이처럼 최신 연구 분야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올바른 연구 질문을 선택하기 위해 중요해. 최신 연구 정보를 얻으려면 기존 문헌을 찾아서 읽는 방법밖에 없나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한 방법이야. 학술대회에서 최신 연구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구 질문을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자들과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앞으로는 학술대회에도 좀 더 열심히 참석해야겠군요. 그리고 연구 질문을 선택하는 과정을 이끌어주는 멘토도 찾아보렴. 연구하려는 분야의 좋은 멘토를 통해서 조언을 받는다면 연구 질문을 발전시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교수님, 멘토를 따로 찾을 필요가 있나요? 교수님이 제 멘토인걸요. 지금까지 알려주신 올바른 연구 질문 선택 방법도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방법을 되짚어보자면 반복적인 질문 던지기, 참신성 더하기, 가치 더하기, 읽고 검토하기,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조언받기 등을 고려해보면 되겠군요. 오늘 연구 질문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연구 질문을 구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1. 이미 존재하는 연구라면 다른 표본을 사용한 연구라도 연구로서의 가치는 없다. 답은 X입니다. 동구가, 너 교수님 면담 마치고 왔다며? 무슨 얘기했어? 교수님께서 연구 논문을 쓰기 위한 첫걸음으로 연구 주제, 즉 연구 질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오, 그래? 그럼 이제 논문 쓰는 거야? 나야 그러고 싶지. 근데 막상 주제를 정하려니까 못 정하겠어. 동실아, 너 지난달 학회지에 논문 실었다며? 너는 연구 주제 어떻게 정했어? 나도 한때는 연구 주제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지. 그래서 연구 주제를 결정할 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어. 그래? 그게 뭔데? 바로 실현 가능성과 흥미야. 실현 가능성과 흥미? 실현 가능성은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의 인적, 기술적 역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반면에 연구 문제에 대한 흥미는 무척 주관적인 것이긴 해. 다시 말하면 네가 개인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최근 연구 공동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구나. 만약 내가 흥미를 가진 연구 주제를 선택한다면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지속해 나간다면 내 연구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거고. 마침 지난번 수업 들었던 과목 중에 흥미있는 분야가 있었는데 연구 주제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흥미있는 분야를 연구 주제로 삼으면 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 주제를 정할 때 흥미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성도 중요해. 쉬워도 흥미롭지 않은 연구 주제는 피하는 게 좋아. 또한 흥미롭긴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가 없는 연구 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피하는 게 상책이지. 결국 실현 가능한 동시에 흥미도 역시 높은 연구 질문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지. 오, 이해가 빠른데?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연구 주제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선택된 연구 주제와 그 난이도는 연구자가 커리어의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아. 이건 내 경험담인데 우리처럼 연구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얻기 쉽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좀 쉬운 연구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아. 그렇구나. 그럼 우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나의 멘토 교수님과 얘기부터 해봐야겠다. 교수님, 저 교수님과 면담 후에 연구 주제를 정했습니다. 수업에서 다루었던 바이오매스에 관해서 논문을 쓰려고요.
우선 연구 주제를 정하려고 고민을 시작한 건 정말 잘했네. 그런데 연구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주제를 연구 주제로 선택한다는 것이지. 물론 자네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교수로 재직 중인 유리알로는 좋은 연구 주제와 질문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찾기 위해 보낸 일주일은 이후에 한 달이나 1년의 몫을 한다는 말을 했지. 일단 연구 주제를 정하고 분명한 목표를 계획했다면 이제 연구를 위한 여정의 시작이지. 연구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지 못했던 제약과 맞닥뜨릴 수도 있고 실험이 실패할 수도 있어. 처음에 생각했던 프로젝트와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갈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는데. 뿐만 아니라 진행 중 마음속에 새로운 연구 주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 애초의 목표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 내가 너무 겁을 줬나? 하지만 이는 모든 연구자들이 겪는 일이니 낙담할 필요는 없어.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많은 위대한 연구자들은 넓은 범위에서의 목표에 타협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경험과 새로운 정보로 연구 주제를 수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연구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동국이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 기존의 논문을 읽고 나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자료 수집부터 하고 논문을 읽어볼게요.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그리고 실현 가능한 동시에 흥미로운 질문을 선택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린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발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해주세요. 1. 연구자가 흥미가 있는 분야의 연구 주제라면 어떤 연구도 가능하다. 답은 X입니다. 동국아, 너 논문 쓰는 거 잘 돼가고 있니? 아니, 생각하고 있는 연구 주제가 있어서 관련된 키워드를 넣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논문이 너무 많아. 이거 다 읽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 만치 많아 보이겠지만 읽을만 하니 걱정하지 마.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많은 논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할지 알아야 해. 나도 연구하려면 논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는데 막상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논문은 어떻게 찾지? 동실아, 넌 알아? 이거 공짜로 알려주긴 힘든 정보인데. 내가 특별히 알려준다. 역시 동실 너밖에 없어. 나중에 밥이나 사.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논문을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논문의 내용을 알려주는 단락, 즉 초록을 읽고 논문이 너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이야. 그래? 난 제목만 확인했었는데. 논문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초록을 읽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초록을 통해서 다음 내용을 점검해 보는 거야. 첫째, 초록을 통해 연구의 내용을 알 수 있는가? 둘째, 초록을 통해 연구에 사용된 주요 방법론을 알 수 있는가? 셋째, 초록을 통해 연구의 결론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거지. 근데 동실아, 만약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렇다이지만 여전히 논문이 읽고 싶을 만큼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면 어떡해? 그렇다면 그 논문은 다시 책장에 꽂아두고 나중에 레퍼런스로 활용할 경우를 대비해 보관하면 되지. 하지만 초록에 나와 있는 내용에 마음이 끌리는 경우라면 이제는 서론 부분을 통해 논문을 파악해 봐야 해. 서론을 통해 논문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서론의 목적은 다음과 같아. 첫째, 연구 주제를 소개하고 이 연구의 근간을 형성하는 레퍼런스 및 기존 문헌에 대한 인식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를 단순한 형태로 요약하는 거지. 난 논문 읽을 때 서론을 읽지 않고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논문에 초록이랑 서론이랑 내용이 반복된다고 생각했었거든. 초록이랑 서론이랑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초록과 서론은 분명 차이가 있지. 우선 서론에서는 기존 문헌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지만 초록에는 없잖아. 서론에서 언급하는 레퍼런스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 즉, 연구의 개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지. 이런 점은 연구 주제를 둘러싼 핵심 이론을 더 잘 이해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구나. 레퍼런스 외에 또 다른 점이 있어? 그럼 초록에서는 한 문장으로만 요약되는 연구 결과가 서론 항목에서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지. 서론에서는 초록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명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연구의 목적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론 항목에서 설명된 연구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면 논문의 이후 항목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 그럼 서론을 읽어보면 논문의 전체가 파악이 되는 거네. 서론만 열심히 읽으면 되겠다. 그치? 그건 아니지. 데이터를 잔뜩 나열한 결과 항목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 건 없어. 그리고 논문의 양적, 질적 데이터를 확인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전에 우선 고찰 항목을 보면 되거든. 아, 고찰 부분까지 봐야 해? 응. 고찰 항목은 연구의 의의를 알기 위해 읽어봐야 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고찰 항목을 연구 결과보다 먼저 읽으면 논문을 읽는 속도도 줄일 수 있어.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유가 뭐야? 내가 고찰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고찰 항목은 연구 결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요약, 결과 항목에 기록된 사항들의 원칙,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의, 각 결론으로부터 이끌어낸 근거를 요약,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해. 또 향후의 연구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고 연구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한 요약이야. 이는 실험이 갖는 의미라는 관점에서 연구 결과 전체를 기술하고 있어. 고찰 항목을 잘 파악하면 연구 결과, 실험을 수행한 이유, 실험을 수행한 방식 같은 것도 잘 알 수 있겠다. 그치? 맞아. 고찰 항목을 잘 이해한다면 연구의 의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성도 크게 줄어들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준다는 말씀. 우와, 동실아, 너는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기까지 해? 이제 알았니? 그럼 고찰 항목 검토가 끝나면 이제 연구 결과로 넘어가도 되는 거야? 연구 논문이 쓰여진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 바로 실험 결과 때문이야. 그래서 연구 결과가 중요하지.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면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결과 항목을 대하는 황금률은 바로 서두르지 말라야. 서두르지 말고 다음 규칙만 잘 염두하면서 연구 결과를 읽으면 돼. 첫째, 소제목을 집중할 것. 둘째, 실험 결과는 개별적으로 읽을 것. 셋째, 그래프, 그림을 주의 깊게 볼 것.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주라. 우선 결과 항목의 소제목들에 집중하라는 건 무슨 소린데? 결과 항목에 등장하는 소제목들은 이 항목에서 설명하는 주요 실험 결과를 각각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과 같거든. 결국 결과 항목의 제목은 주요 실험 결과라는 얘기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럼 두 번째, 실험 결과들을 개별적으로 읽으라는 건 무슨 소리지? 실험 결과에 여러 가지 결과가 등장한다면 각 결과들을 개별적으로 읽어야 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다음 결과로 넘어가선 안 돼. 왜냐하면 기초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논문의 나머지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 이제 됐지? 동실아, 잠깐만. 하나만 더. 마지막, 그래프, 그림의 주의를 기울여라. 이 부분도 설명해줘. 알았어. 결과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함께 제시된 데이터와 그림 등의 형식 때문이야.
그래프 그림은 이 연구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순수한 근거라고 볼 수 있어. 데이터를 취급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각각의 소제목에 근거해 그래프와 그림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해하는 거야.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생각보다 쉬워. 연구 결과에 등장하는 표와 그림을 한데 모아 부가 정보와 같이 시간을 들여 잘 읽어낸다면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이미 고찰 항목을 읽었기에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고찰 항목을 먼저 읽은 경우에 비해 더 빨리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만약 논문을 읽는 목적이 연구 흥미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것이라면 이 정도의 정보로도 충분할 거야. 좋은 정보 고마워. 근데 논문의 구성을 보니까 재료 및 방법 항목이 있던데 이 부분도 중요해? 만약 연구 논문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이거나 반복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료 및 방법 항목을 주의 깊게 봐야 해. 왜냐하면 이 항목에서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 이 과정에서 사용된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거든. 재료 및 방법 항목이 알려주는 정보는 다음과 같아. 첫째, 실험에 사용된 테크닉을 소개하고, 둘째,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소재들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 이런 부분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이 항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단, 논문을 읽을 때 재료 및 방법 항목은 마지막에 읽는 것이 좋아. 실험에 사용된 방법론을 이해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논문이 밝히는 연구 결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 재료 및 방법 항목을 무턱대고 읽는다고 해서 이 방법론을 연구 결과의 맥락하에서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실험 결과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논문의 방법론이 목표했던 결과를 얻는데 효율적이었는지, 실험이 보다 나은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었는지, 대상 및 방법론에 대한 서술이 결과의 서술과 일치하는지 알 수 있거든. 논문을 읽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1. 초록을 읽습니다. 이 논문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서론의 레퍼런스를 읽습니다.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서론을 읽은 후 고찰 항목을 읽습니다. 연구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이 실험이 왜 수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 연구의 향후 방향과 의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새로운 연구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고찰 항목의 소제목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소제목이 연구 결과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6. 결과를 차례차례 읽으십시오. 7. 연구 결과의 하위 항목과 관련된 데이터에 접근할 준비를 합니다. 8. 연구의 의미를 이해한 후에 연구 제재와 방법론 항목을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론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논문 이해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서론을 읽은 뒤 곧바로 연구 제재, 방법론 항목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이해한 다음에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고찰 항목을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읽을수록 결과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4. 결과를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논문이 발표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5. 여러분의 연구와 큰 관련이 있는 경우 연구 제재와 방법론 항목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 연구 주제도 정해졌고 관련 자료를 읽고 정리도 어느 정도 끝나서 논문 작성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논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가? 내가 논문 편집자나 검토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논문 작성 팁을 알려줄게. 연구 논문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 표현,
문장보 사용에서부터 데이터 제시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 집중해야 하는 작업이거든. 우선 논문의 형식부터 알려줄 테니 잘 들어보게. 일반적인 논문은 제목, 초록,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인용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목, 연구 내용과 의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함축적인 문구를 사용한다. 평가 척도, 연구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가? 연구의 과학적 의미가 잘 드러나는가? 논문의 주제 분류에 도움이 되는가? 초록, 연구의 목적, 주제, 연구 방법, 새로운 결과 및 결론을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평가 척도, 어느 정도 분량인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요약하였나? 중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잘 요약되었는가? 서론,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선행 연구 결과 및 연구 배경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다. 평가 척도,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서론에서 제시하는 연구 배경의 범위는 인용하지 않고 제시할 수 있는 사실은 어느 정도이며 언제 어떤 내용을 인용하였나? 어느 정도까지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연구를 소개하는가? 연구의 중요성은 어떻게 제시 또는 부각하고 있는가? 과학적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잘 기술되어 있는가? 재료 및 방법, 실험 과정과 방법, 사용한 장비와 기술, 결과의 산출 및 분석 방법, 실험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구입처 등을 기술한다. 평가 척도, 굳이 기술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간주되는 실험 방법과 재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경우에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다른 논문을 인용하였나? 연구 방법과 재료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술하였나? 특정한 방법이나 기술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어휘나 표현은 동료 연구자가 실험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적절히 설명되어 있는가? 결과, 실험 결과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한다. 가능하다면 표나 그림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평가 척도,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여 보고하는가? 어떤 결과를 주로 표, 그래프 또는 다이어그램으로 표기하였는가? 이들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였는가? 어떤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어느 정도 유의한가? 통계 분석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였나? 고찰,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 해답이 되는 연구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 결과가 선행 연구 결과와는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비교 분석하고 연구 결과의 의의나 기여도를 평가한다. 가능하다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을 제안하고 응용 가능성 등을 전망한다. 평가 척도, 논점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자료를 요약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연구의 배경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시작하였는가? 결과를 기술한 부분과 어떻게 다른가? 기존의 다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새로운 방법에 대한 논문이었나? 아니면 새로운 결과 또는 결과의 새로운 해석에 대한 논문이었나? 실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엮어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있는가? 연구의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실험 결과의 차이나 불일치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였는가? 연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인용 문헌, 선행 연구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한다. 평가 척도. 인용하는 내용은 대표할 만한 논문을 제시하고 있는가? 자신이 알고 있는 논문이 올바르게 인용되었나? 논문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감이 오네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팁은 없을까요? 이렇게 의욕이 넘치니 논문도 잘 쓸 것 같은데? 실질적인 팁이라. 그럼 올바른 제목 정하기, 탄탄한 초록 쓰기, 논문 잘 구성하기, 데이터 정확성 확인하기, 철저한 프루프리딩 정도 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괜찮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줄게.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선 올바른 제목 정하기부터 이야기할게. 논문의 저자도 동국이 자네고 가장 좋은 제목을 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자네지. 논문 제목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제목으로 논문의 내용을 언급하는 동시에 논문의 중요성을 나타내야 해. 왜냐하면 효과적인 제목은 논문 검색 색인에도 앞으로의 인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 논문의 내용이나 논문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제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교수님, 초록을 쓸 때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독자들이 전체 논문을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기 전 가장 먼저 읽는 부분이 초록이네. 만약 초록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는 논문을 아예 읽지 않을 수도 있지. 논문을 쓸 때 저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초록 작성에 너무 적은 시간을 쓰는 것,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초록 작성을 편집자에게 맡겨버리는 거야. 교정 서비스는 초록을 잘 다듬거나 단어 수 제한에 맞출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초록을 써줄 수는 없잖아.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분야의 다른 저자들이 쓴 초록을 읽어보거나 염두했던 목표 저널의 초록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하긴 소개팅에서도 첫인상이 좋아야 호감이 가잖아요. 초록이 좋으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논문을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 다음 논문 구성을 잘 할 수 있는 팁은 뭐가 있을까요? 논문의 구성이 서투르거나 약하면 논문의 영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논문이 거절될 수 있지. 논문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논문 구조의 기본 틀을 잡고 각 섹션의 초안을 작성해봐.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와 주장을 제시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아이디어의 흐름을 넣어보는 거야. 만약 네 아이디어를 구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저널 편집자와 검토자가 논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검토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다음 데이터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데이터 분석은 표, 도식, 그래프, 기타 통계의 형식으로 언제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과학 연구 논문에 반드시 존재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논문을 쓸 때 표, 도식 등으로 제시된 데이터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본문 내에서 관련 있는 부분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 우와, 드디어 마지막 프루프리딩이 남았네요. 늘 궁금했던 부분이긴 한데 프루프리딩이 꼭 필요한가요? 당연하지. 어찌 보면 프루프리딩은 논문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걸. 왜냐하면 독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오류, 부끄러운 실수들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야. 스펠링 오류를 교정하고 잘못된 공백을 수정하고 폰트 모양을 통일하고 문법적 오류를 없애고 참고 문헌과 인용, 그리고 형식상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아휴, 프루프리딩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땅 꺼지겠군 그래. 하지만 프루프리딩 과정의 목적은 오류가 없는 원고를 만드는 것이니 철두철미한 과정을 거쳐야 해. 프루프리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 자네에게 맞는 것으로 하면 돼. 이상한 문장을 고치기 위해서 논문을 소리내어 읽어볼 수도 있고, 또 많은 편집자들은 논문을 뒤에서부터 읽는다지.
처음부터 읽을 때 눈에 띄지 않았던 오류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더군. 효율적인